뭐 심각하죠.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려면 내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고 되게 위급하다 언론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내놓는 대책이나 실제로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분만과 출산에 굉장히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요. 실제로 대학병원들도 이런 분만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붕괴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 똑같이 무너지는 곳이 도미노처럼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산업으로 더 번지기 전에 더 지금 이 심각성을 윗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3프로TV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저희 3프로TV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또 여러 의견을 달아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에 관련해서 정말 현장에서 이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산소형제TV의 두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과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현재 저출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서울 송도병원 산부인과 과장님,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진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저희 3프로TV 처음 나오셨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이고요. 제 친형제 맞습니다. 제가 동생이고, 네, 가끔 친형제가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정보를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산소형제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형제의 산소가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분들 이게 아니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합쳐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뭐 중의적인 설마. 건데요. 네,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산소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가끔 보는데 오늘 특히 이 방송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이 방송과 관련된 클립들을 봐야 하는데 너무 알찬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다가 시간이 자꾸 흘러서 이따가 이거 언더스탠딩 원고 써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알찬 정보가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사실 굉장히 그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봤을 때는 최상의 그 조합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임신할 때부터 아이 낳을 때까지 해가지고 걱정이 없겠다. 그죠? 네. 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죠? 네,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좋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라고 해야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편하게 소아과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허락해 주신다면 네네네. 소아과 입에 붙어서. 네네. 네. 지금 우리 출생률이 0.78이에요. 저도 한몫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두 분은 특히 이 0.78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심각하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깜짝 놀랐다기보다 저희는 예전부터 굉장히 몸소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겠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네. 사실 이게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게 산부인과에서 느끼는 거랑 소아과에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좀 순서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거의 뭐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이제 산부인과에서 먼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아과 이제 미달 사태가 막 생기기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산부인과가 먼저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때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또 소아과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게 이제 산부인과에서 먼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치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황에서는 적정 수치는 그래도 사실 이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어. 그런 이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 출산율 자체 수치보다는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율이라는 거는 출산 가능한 여성의 인구수 대비한 거기 때문에 이 출생아 수가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한 20년 뒤에는 출생률은 자연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출생아 수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2022년도에 이제 24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 2020년도에 이제 새로 생긴 전체 암 환자가 24만 7천 명이에요. 거의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로 보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거든요. 암 환자가 그 정도지. 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는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그래도 극복은 돼야 돌아가시는 만큼은 태어나줘야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치적으로 보면 출생률이 지금보다 한 1.5배는 많아져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 정도가 그 정도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취재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미래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인구 증가를 주도할 거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게 아프리카 출산율도 줄고 있다. 아프리카도 약간 정말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프리카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네. 근데 이게 그 실제로 보시기에 정말 분만을 하러 오는 산모가 줄었나요? 사실 산부인과는 분만과도 있지만 부인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만을 하러 오시는 산모들은 확실히 많이 줄었죠. 분만 건수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인구 자체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산모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는 병원은 항상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많다는데 뭐가 줄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몰리는 데만 좀 몰리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는. 근데 이번에 또 좀 사실 출산율에서 놀랐던 거는 서울 출산율이 제일 낮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 지방 같은 곳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많고 유지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 실제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가 상과랑 부인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산부인과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서 상과를 선택하는 의사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아이를 낳아봤고 아이를 또 소아과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혹시 생겼는데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원치 않는 임신이라서 병원을 찾는 경우 있죠. 그게 뭐 네. 과거보다 많아졌다든가. 사실 이 임신 중절에 관한 거는 네. 이제 얼마 전에 낙태법이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 아닌 걸로 됐잖아요. 합법은 아니지만. 네. 근데 그 뒤로는 약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암암리에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진료실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이제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혼자들 중에 이제 임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피임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임 어떻게 해야 효과가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나는 게 적을지 이런 거에 상담을 하러 많이 오세요. 피임 상담이 네. 좀 늘었겠네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요. 난임 환자들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몸고생도 하고 그리고 뭐 2, 3년 정도는 기본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난임 환자들도 늘었나요? 그거는 이제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혼 연령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임신에 대한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 확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의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 임신
결혼 나이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임신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이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난임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수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아이를 좀 성공해서 낳아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다 정도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뭐? 사실은 그게 난임 클리닉에 어떤 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뭐 이번에 이제 3월달 나온 그 네네네.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 지금 출산율을 높일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 이제 환자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하셨을 때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네. 이유는 있지만 네. 근데 사실 그 제가 이제 분만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다시 아예 애를 낳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첫째 낳고 이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제 첫째 낳고 나서 이제 산후 검진 오셔가지고 이제 피임 방법 이제 설명을 할 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쵸. 네. 네. 사실 제가 이 저출산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혼자 생각한 게 내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내가 둘째가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면 저출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 낳으려고 하는 주변에 뭐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활동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임신하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저출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이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니 했더니 굉장히 중복되는 답변이 더 이상 내 몸 망가지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진짜 여쭤볼게요. 이게 출산을 하면 정말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몸이 망가지나요? 많이 힘들죠. 네. 확실히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몸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신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육아도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나이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첫째 낳을 때랑 둘째 낳을 때랑 그 한 2, 3년 터울이라고 해도 2, 3년 동안 이제 나이가 드는 거니까 첫째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사실 저희 제 아내만 보더라도 둘째 네. 때 훨씬 힘들어 했어요. 그럼 네. 안 낳은 사람들이 몸이 덜 망가진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 낳은 사람들은 부인과 검진을 더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암이 있잖아요. 네. 출산력이 없는 분들은 출산력이 있는 분에 비해서 자궁내막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사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여성암 중에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백신이나 이런 보급이 잘 되고 조기 검진이 많이 되면서 요새는 자궁경부암보다는 자궁내막암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출산을 안 하면서 자궁내막암 환자 숫자도 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물론 아이 낳고 이제 아이 키우고 하는 것들이 힘들죠. 관절도 무리가 가고 힘든데 아기를 안 낳았을 때도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그럼 소아과 현장으로 또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소아과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저출산은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아이 소아과 데리고 가면 북새통이에요. 똑같아요. 산부인과도 잘 되는 데만 잘 되는 것처럼 소아과도 잘 되는 데만 잘 되는데 지난 5년간 소아과 의원이 662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의사가 전문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전문직을 선호하는 게 적어도 바꿀 일은 없다. 그것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데 폐업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네. 그만큼 전문직의
메리트가 없는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소아과 의사들이.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출산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 한 3년간, 최근 한 3년간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시골에서 했거든요. 네.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유지됐을 때 아이가 없으면 어떤 사회가 될까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쪽이 네. 또 출생률이 적죠. 네,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실제로 제가 수기로 계산해 본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 70명 정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45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6배 넘게 네. 아이고.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유일한 소아과 의사로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후임이 들어오기 전까지. 네. 그러면 되게 바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인데 많이 보지 않냐? 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던 게 애들 학생 검진 같은 거 해보면 한 학년에 2-3명? 그리고 뭐 저희가 일했던 뭐 큰 초등학교도 있지만 한 개 빼고는 거의 다 뭐 전교생이 한 20명, 30명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소아과 의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거기서 이제 거기 지역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야 네가 아무리 의사면 뭐하냐, 여기선 소아과 의사보다 장례식장이 더 돈 많이 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거기 젊은 분들은 장례식장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소아과가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지난달 말에 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참고로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아과가 이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소아과 간판을 달고 개업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없을 거라는 건 아니고 사실 주변에 그 선언 이후로 소아과를 실제로 그만두신 분들, 간판을 내리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언 때문에. 근데 실제로 소아과를 포기하는 의사들은 많아지고 있고 소아과 의사를 선택해서 그 진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의를 안 하고 전공의를 안 하고 바로 미용 쪽으로 하면 훨씬 돈을 몇 배 더 많이 벌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이제 개원 의사들 대표하는 소아과 의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아과 개원을 지원할 수는 없다.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면 그걸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폐과라는 조금 센 어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소아과가 없어진다는 게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불안한 요인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키우려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어떤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불안한 요인이 될까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 중에는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단일한 이 소아과의 어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냐,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이들이 적어지면 그랬을 때 뭐 훨씬 더 아파서 대형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뭐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죠? 아이가 적어서 대형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는 네.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 어머님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선호하시긴 해요. 그런 게 이제 왜 그러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이제 많이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불안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아니면은 임신 중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되게 많이 불안해하세요. 옛날 같으면 콧물, 애들 뭐 겨울에 콧질질이 다 흘리고 다녔잖아요. 선생님 세상에 콧물이 네,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간다고요? 도대체 왜 나는 건가요? 원인이 뭐죠? 네. 무슨 완전히 다 바이러스인가요? 없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감기에 걸려도 그냥 감기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폐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냐 감기냐 이걸 되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정보도 되게 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면서 개인 의원, 선생님 혼자 하시는 개인 의원보다는 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아동병원들 그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많이들 그러신다고요? 많이 그래요. 요즘 정말요? 그 언론에 되게 갈 병원이 없어서 많이 쏠려요. 뭐 1분 만에 하루 예약이 네네. 꽉 찼어요 하는데 촬영하는데 보면 보통 아동병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실제로 문을 닫은 662개의 개인 의원들은 오히려 환자가 없어서 문을 닫은 거니까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과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굳이 뭐 따진다면 저출산으로 의료계가 어려워진 거지, 의료계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가 어려워져서 저출산이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건 좀 어렵지 무리가 않나요? 있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사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저출산은 두 분이 봤을 때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각각 두 분이 느끼시기에 두 분이 얘기는 많이 나눠보셨겠지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입장에서 오는 분들을 내가 다 보니까 이런 게 결국에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게 정부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의사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쇼기 왔다고 네. 할 정도로 혈압도 떨어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우리 신체는 정말 신기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을 포기를 합니다. 뭐 콩팥의 기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상황이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쇼크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지금 이런 거는 하나의 증상의 하나에 불과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네. 선생님답게 정말 네. 진료 차트 보듯이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분석 네.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면 이런 하나의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자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포기를 했나, 이런 본능을 포기할 만한 상황까지 오게 됐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한 접근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네. 2023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 청년 삶 실태 조사 보고서가 네, 있습니다. 네, 이건 2022년도에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낳아야 그쵸.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나이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 통계는 여성의 출산 의향, 네. 이게 얼마나 되냐, 이 연령대가 보면 45%가 출산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여성 청년이 출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그나마 절반은 그래도 아기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이 된다는데 45%는 아예 출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분들을 어떻게 아기를 낳고 싶게 만드냐, 출산 의향이 생기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그 출생 인구 감소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방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나온 원인 분석이나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왜 안 낳을까? 네. 이거를 해결해주면 아이를 낳겠지. 이런 대책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한 절반만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출생아 수를 1.5배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
19세에서 34세라는 연령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연령층이 한 과거 10년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를 달리는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 힘든 시기를 겪고서 이제 청년이 된 네. 그 세대예요. 얼마나 지치게 살아왔어요. 지금 학업에 지치고 이제 남들과 비교에 지치고 이렇게 지치게 살아와서 청년이 된 이 세대가 이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라 하면 아무도 안 낳겠죠. 이미 정말 쇼에 빠진 그런 세대인 겁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 뭐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싶게 바꿀 만한 정말 파격적인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고 좀 많이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과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젊은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통 아픈 아이들, 감기나 폐렴 정도는 우리가 의료비가 많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입원하고 수술도 하고 하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맞아요. 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플 때는 그래도 본인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비 부담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확실히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여유가 없구나.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 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러면 확실히 아이를 낳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이슈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이 더 전문가실 수도 있고 소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되게 많다라는 거는 또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안감이 어디서 올까를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감이 아이를 키우는데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시골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를 많이 봤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토양이 되게 풍족하고 환경이 좋아야 열매를 맺지. 그렇죠. 꽃에다가 아무리 약을 뿌려도 열매를 맺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내 인생이 굉장히 불안한데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울 것이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은 높은 상태고 근데 저희가 또 유익 있게 봤던 거는 요즘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산업의 업체들께서 네. 마케팅을 할 때 공포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쵸. 네,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더 비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쓸데없는 마케팅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데 좀 더 공포심이 조장되고 그리고 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임신, 출산에 대한 허들을 높이지 않나 그런 분석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과제 이걸 발표를 했잖아요. 뭐 돌봄 인프라 확충, 뭐 일가정 양립 지원, 뭐 주거 지원, 양육비 경감, 뭐 임신 난임 지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꺼낸 것 같아요, 카드를.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이제 공통점인 게 낳고 쉽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들을 낳으려는 분들을 보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대책들이 좀 마음을 진짜 낳고 싶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연초에 합계 출산율 발표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대통령 주관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다. 네. 그 대책을 발표하겠다. 3월 안에. 그러니까 좀 기대를 했죠. 정말 이제 나라에서도 뭔가 시원한 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봤는데 한 3월 말쯤 나와서 보고서를 보고 사실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나온 이 큰 5가지 핵심 분야 네. 다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한두 가지로 추가도 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출산 의향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대책들은 대부분 지금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 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은 안 된다. 아기를 낳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서 큰 효과가 지금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출산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미 낳은 사람이 둘째를 낳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 낳은 사람이 낳는 게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이제 한 번 낳아봐서는 다시는 안 낳아. 이런 사람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네. 또 하나 이제 의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 이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니까 이제 둘째가 낳을 때 되면은 이제 임신 가능성이 좀 더 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째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임신의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도 잘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출산 의향이 없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한 명이라도 낳게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해도 이 부분, 요런 대책 정도는 그래도 조금 잘 손보고 잘 해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부모급여거든요. 네. 왜냐면 부모급여라는 게 사실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겠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게 어떤 단순히 가정에 속하는 단순 가정 노동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나온 그 안에서는 첫 1년에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무보수잖아요. 네. 이게 과연 급여라는 이름에 맞느냐 그런 거는 회의적이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에다가 희망을 가졌던 거는 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타겟팅이 특히 경제적인 거는 기업에 취업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게 30대 이상 부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맞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엄마들 중에 절반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효과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는 자영업자분들이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부모급여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경제적으로 좀 선택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부모급여라는 게 정말 급여처럼 내가 적어도 다른 직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더라도 나라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 없이 해준다. 이 정도의 금액 보상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사실 거창하게 해놓고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올리는 걸로 땡이었다라는 걸로 저희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많이 확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좀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모급여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냐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아이 낳는다고 돈 준 게 없었는데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돈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만약에 제가 교수로 일을 하고 있지만 병원을 개원해서 간호사를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네. 네, 간호사를 모집할 건데 자격증 필요 없다. 근데 아픈 사람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을 하는 거다. 대신 하루 24시간 365일을 일을 해야 되고 휴가도 없고 최소 20년 근속해야 되고
보수는 월급 첫 해 100만 원, 두 번째에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열정페이로 해라. 라고 하면 제가 이걸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건 3프로TV가 저한테 첫 해에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1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주시죠. 24시간 녹화합니다. 생방송 네.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드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급여 때문에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저출산 대책의 부모 급여가 되지. 이 지금 정도로는 조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너무 짧아요. 아, 네.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2년. 그것도 첫 해는 100만 원, 둘째 해부터는 50만 원. 그리고 일단 비용 자체도 적지만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좀 급여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프랑스였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말처럼 온 마을이 같이 키운다라는 식으로 인식도 그렇고 양쪽의 부모가 있는 것과 나 홀로 부모가 있는 것과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해주는 그런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결혼제도라는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네. 뭐 나중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려면 내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고 직업을 만약에 직업 대신에 육아를 선택할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급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확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임신 상태이면 굉장히 무리가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네. 굉장히 많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평소에 하던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 임신을 했다고. 몸을 쓰는 일이더라도 그 임신 자체에 위험이 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면은 임신을 하면서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보통은 힘들지 않으면 계속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힘들면은 뭐 좀 약간 일 방식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잠깐 쉬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더라도 견딜 수 있고 할 만하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예를 많이 드리는 거는 뭐 운동선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네. 테니스 이제 미국의 테니스 선수 중에 세레나 윌리엄스 네. 선수가 있어요. 그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는 그 임신 초기에 호주 오픈 그랜드슬램 우승을 했어요. 그때 우승 당시 주수로 한 12주 정도 운동을 해도 됩니다. 그 정도의 강도도 괜찮아요. 지금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드리면서 괜찮다. 본인이 하던 거 계속 해도 된다. 그럼 부모님 유전자가 좋아서 아니에요? 운동선수 유전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도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임신한 1년만 우리 엄마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아기를 낳고 키우는 모든 그 맞아요. 이후도 다 엄마 인생인데 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이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아기 낳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복직하고 싶다.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다. 복직이 네. 더 편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잘 지원을 해주신다면 최대한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소아과 교수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또 아이를 낳기 주저하게 되는 이유, 현실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나 살기도 바쁜데 아이를 낳았을 때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열이 조금만 나도 나 내일 지금 아침에 회의 있는데 얘 지금 40도 올라가고 있네. 막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모두가 힘들잖아요. 네네. 이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낳았으면. 네.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 수 있다. 그렇게 엄마가 옆에서 꽉 붙어 있어줘야 아이가 막 작은 거 아픈 것도 잘 보가면서 막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제일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오은영 선생님이에요. 네. 오은영 선생님 여자분이고 네. 의사고 아이를 낳으셨고 계속 일을 하시죠. 그리고 뭐 여러 매체에서 직접은 안 나왔지만 그 자녀분이 굉장히 잘 컸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잘 키우는 데에는 엄마가 집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엄마 일을 하더라도 엄마가 어떤 인상을 보여주느냐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때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아이가 아플 때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회복력이 되게 좋아서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쿨해져도 돼요. 엄마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정보들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쿨해지셔라. 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잘하면 좋고, 엄마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립니다. 여기에 난임 지원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소득 기준 완화하고 난임 휴가를 최대 6일로 늘리겠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가요? 근데 일단 이 난임 지원만 보자면 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지금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실제로 난임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거의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게 카테고리를 잘못 찾아셨어요. 저출산 대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난임 정책으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난임 클리닉에 방문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셨고 아이를 낳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뭐 다른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생겨서 방문을 한 거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돈 쓴 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다.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난임 치료 받는 과정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카테고리를 잘못 찾았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짚어볼 문제지만 사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붕괴도 사실은 고민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을까요? 전기차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하고 우리 동네에는 전기차 충전 전혀 안 돼. 근데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프라가 주변에 잘 갖춰져야 같이 상생을 하거나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네. 일하는 경험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1년에 70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에 한 명 태어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사실 거기 그 지역 분들의 불만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된다. 그런 인프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관이나 그런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5일에 한 명 태어나면 병원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소아과 붕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은 조금 숟갈을 다르게 차등해서 주자, 환자를 조금 더 적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금액대로 보상이 된다면 의사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긴 해요. 아이를 키우려면. 그 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유치하려면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조금 더 솔직하게 정책 입문자라면, 정책 결정자라면 나라면 낳고 싶게 하려면 요 부분은 하나 넣었을 것 같다 라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세금 혜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집도 이제 뭐 나라에서 이 집을 줄게 하면 거길로만 가야 되는 네네. 그런 것보다는 세금 혜택이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 2자녀를 낳으면 뭐 소득세 50% 감면, 세 자녀 낳으면 100% 감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이를 둘이 있으면 하나를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런 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숫자로 보면 뻔하잖아요. 네. 결론이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네. 사실 왜냐면 헝가리에서 실제로 네네네. 낳으면 세금 그 정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면 우리도 셋째 낳겠다 그 얘기를 했었고, 원포인트 네. 글쎄요, 저도 사실 돈 문제가 제일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해야 네. 되는데, 어떤 월급을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좀 윗세대 분들이 뭐 각 회사의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좀 공감을 하셔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아이를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이라도 한 10년 정도만이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을 확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피해가 없도록 불이익 없이. 그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윗분들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3년간 복무를 했지만 그 당시에 애기가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런 혜택들, 출산 육아에 관련된 혜택들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못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니까 출산 육아를 어렵게 써서 돌아오신 분들 보면 이상한 대로 좌천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도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이게 얼마나 심할까.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이제 그런 운영하는 기득권층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그런 대표님들, 사장님들, 직장 상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좀 고쳐서 가지시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출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르게 안 늘어.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뭔가 우리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의료계는 또는 사회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너무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에요. 뭘 각오해야 할까? 우리는 일단 저희는 미리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매를 맞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매 맞을 사람이 많겠죠.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본인들도 시간 문제니까 결국에는 이 인구 감소가 위로 계속 올라갈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본인들이 다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죠. 그 사실 네. 뭐 소아과가 줄어들고 산부인과도 줄어들고 하는 건 이제 아이를 낳을 사람 입장에서 뭐야 나 좀 나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없네? 약간 이런 것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들, 좀 각오해야 될 것들, 앞으로 또 무너질 의료 부분 그 과가 있나요? 혹시? 사실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무너질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용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냐면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도 미용 시술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타격은 덜할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을 타겟팅하는 그런 미용 시장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제 아는 이제 뭐 대표님 말로는 화장품 같은 거 판매 쪽은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미 그쪽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서 이 얘기는 그래도 내가 꼭 하고 가야지 하셨던 거 혹시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의료계 쪽에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붕괴에 대한 두려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좀 기득권을 바라보는 느낌. 근데 두 가지의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필수 과들, 이런 과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필수과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더 마음이 열려서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또 그게 우리한테 건강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대표님들, 사장님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 입안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되게 위급하다 언론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내놓는 대책이나 실제로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분만과 출산에 굉장히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요. 실제로 대학병원들도 이런 분만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붕괴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 똑같이 무너지는 곳이 도미노처럼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소아과, 산부인과는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는 전문직들이니까 다른 산업으로 더 번지기 전에 더 지금 이 심각성을 윗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3프로TV 신과 대화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낳고 싶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혹시 정책 입안자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사실 산소형제TV 알찬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끝으로 홍보하시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진료실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상담을 되게 길게 원하시는데 못 하시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셔서 그럼 충족시켜 드리려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저출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육아하실 때 너무 힘주고 하지 마시고 조금 힘 빼고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는 저희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저희 채널 놀러 오셔서 한번 영상들 보시면 육아하는데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점들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일 서울송도병원 산부인과 과장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진료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